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주장과 정보의 판단에 관하여서 살펴보려 합니다. 수많은 주장과 정보가 홍수처럼 밀려드는 시대이고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앞서 이제 주장과 정보 판단 들어가기에 앞서 소녀시대가 부르는 미스터 미스터를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싫어하실 것 같아서 제가 부르지 않고 소녀시대가 부르는 노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찾았습니다. 가사를 잘 살펴보십시다. 매일 하루가 다르게 불안해져 간답니다. 네, 모른 척 눈을 감는 사람을 배드보이라고 합니다. 매일 하루가 다르게 불안해져 가고 앞서가 주길 바란다는 거죠. 그런데 본인은 눈을 감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더 당당하게 그렇죠. 여기서는 최고의 남자라고 그랬는데 여자라고 할 수도 있겠죠. 최고의 여자. 그게 바로 너라는 거죠. 더 당당하게 눈 감지 말고 앞서가 주길 바라지 말고 아무리 불안해져도 본인이 스스로 앞서가라는 겁니다. 앞서가지 않고 눈 감아버린 사람은 You so bad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처로 그 다음을 듣겠습니다. 다음부터 이어지는 가사가 굉장히 도전적입니다. 비밀을 알려준답니다. 어린 왕자처럼. 네, 미래를 여는 열쇠는 바로 누가 가졌냐면 여러분이, 너가 가졌다고 합니다. 그게 남자이든 여자이든 이 노래를 듣는 사람들이 가졌다는 거죠. 소년보다 더 큰 꿈을 안고 끌어안고 가라고 합니다. 이야, 가사가 정말 엄청난 정보지 않습니까? 미래를 여는 열쇠는 바로 누가 가졌냐? 네가 가졌다는 겁니다. 미래를네요. 미래를 여는 열쇠는 바로 네가 가진 것. 이런 정보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리고 더 당당하고 더 치열하게 가라는 거죠. 이 노래를 들으면 정말 도전적인 노래라고 생각됩니다. 저에게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이시는지. 자, 가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미래를 여는 열쇠는 바로 네가 가졌다. 저는 반대로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미래를 닫는 열쇠도 내가 갖고 있다는 거죠. 저는 될 수 있으면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이 여시는 열쇠를 갖고 스스로 열기를 바라고 더 당당하고 더 치열하게 살라고 이 소녀시대가 말한 것처럼 저도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널 던져 더 치열하게 던지라고 합니다. 더 당당하게 소년보다 더 큰 꿈을 끌어안고 빛난 눈 속에 날 담고서. 야, 가사가 굉장히 도전적입니다. 이런 노래 정보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마음이, 심장이 뜁니까? 저는 이 노래를 듣고 심장이 뛰었습니다. 미래를 여는 열쇠를 제가 가졌다는 말을 듣고요. 저 여러분도 미래를 여는 열쇠를 여러분들이 여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려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우리는 주장과 정보 판단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 노래를 잠깐 듣고 왔습니다. 논증과 관계없이 일방적 주장이 있습니다. 방금도 제가 노래를 틀어드리면서 미래를 여는 열쇠는 여러분이 가졌다고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논증과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극단적인 주장이 난무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사회가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논증에는 귀남 논증과 영역 논증이 있고 논증이 잘못된 것은 오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논증과 상관없이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주장 중에는 논증과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제시되는 것이 있습니다. 방금도 노래를 틀어드리고 제가 일방적으로 제시해드린 거죠. 무엇에 관한 주장인지 어떤 정보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정보가 넘쳐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장이나 정보가
논증의 일부가 아니라 단편적으로 제시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문제는 극단적인 주장이 난무한다는 거죠. 그리고 다양한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서 어떤 정보가 옳은 거고 그른 건지, 타당하고 부당한 건지, 또 어떤 것이 온건하고 건전한 건지, 너무도 과격한 주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과격한 주장은 우리 사회를 황폐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주장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잘 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보의 과잉 상태에서는 우리의 정신을 혼란스럽게 하는 거죠. 뭘 따라가야 될지, 어떤 것을 살펴봐야 될지를 너무 많으니까 생각에 혼동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혼란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주장이나 정보가 신뢰를 받거나 의미 있기 위해서는 충분한 이유, 근거, 그리고 정확한 출처가 제시되어야 하는 거죠. 제가 방금 전에 소녀시대의 노래를 틀어드리면서 미래를 여는 열쇠 여러분이 가졌다고 말씀드렸고 더 당당하게 가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주장이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신뢰받을 만한 건지, 노래했는데 그 노래 가사를 듣고 심장이 뛰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게 올바른 근거인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주장에 대한 판단입니다. 한 문제에 대한 상반된 주장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다른 대립이 있다고 합시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떤 주장이 옳은 건지, 그른 건지, 타당한 건지 부당한 건지 살펴봐야겠죠. 그리고 그걸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 주장들이 제시된 근거나 이유들이 탄탄한지, 그리고 확실한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근거나 이유가 전혀 제시되지 않는 거죠. 혹시 근거와 이유가 잘못 제시됐을 경우, 오류를 가지고 참이 아닌 명제를 가지고 했을 경우, 그런 걸 살펴봐야죠. 그리고 특정 사안을 성사시키려면 근거 없이 제시된 주장이라 하더라도 신중히 판단해야 됩니다. 어떤 사안을 성사시키려면 근거 없이 제시된 주장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근거 없이 제시된 주장들은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냥 판단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주장의 신뢰성을 판단할 때 그 기준은 뭐냐면 오류인지 아닌지 살펴보는 거죠. 오류라고 부른 것은 잘못된 논증이고 형식적, 비형식적인 것이든 무심결에 젖을 수 있는 수많은 오류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오류란 외형적으로는 논증 형식을 갖추고 있어 일견 타당해 보이면서도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 부당한 논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방금 도전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노래 가사일 뿐이고 그런지 안 그런지는 이제 근거가 매우 확실하다고 말하기는 좀 근거가 좀 약하죠. 그래서 오류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는 거, 다른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여야 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문도 한두 군데가 아니죠.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뭐 등등등 지방 광주일보, 뭐 전남일보 지역마다 각자 신문을 갖고 있으니까요. 잡지, 그리고 교과서, 특별히 인터넷에는 수많은 정보들이 넘쳐나는 거죠. 예전에 신문을 보는 사람과 안 보는 사람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인터넷 속에서 모든 기사를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 뉴스도 있고 진짜 뉴스도 있고, 문제는 가짜 뉴스가 난무한다는 거죠. 진짜 뉴스가 난무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 그 다양한 매체들은 우리에게 많은 주장과 정보를 제공합니다. 다양한 정보를 신뢰할 수 있는가, 그거를 살펴보는 겁니다. 판단하는 거죠. 출처의 신뢰성을 따져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 신뢰할 만한 출처에서 나온 말을 우리는 마치 참인 것처럼 취급하지만 그 말을 절대적으로 확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이버나 다음에서 기사가 올라오면 큰 매체니까 가짜뉴스는 올라오지 않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짜뉴스가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신중하고 그리고 면밀하게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도식화시키면요, 주장에 대한 판단은, 주장의 신뢰성의 판단은 경험과 배경 지식, 그리고 두 번째로는 권위, 또 이유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주장의 대립의 양상과 그 해결책, 왜 대립이 일어나는지, 그거 어떻게 하면 그걸 해결할 수 있을지. 첫 번째로는 두 주장 간의 대립이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주장과 배경 지식에 대립됐을 때, 또 전문가의 주장이 대립됐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될지, 또 하나는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온 주장에 대한 판단도 그게 올바른지 그른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이걸 도식하면 첫 번째 경험과 배경 지식, 권위, 이유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경험과 배경 지식에서 주장자가 그 주제에 충분한 경험 그리고 지식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주장을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전문가인가 아니면 일반 전문가 아니고 비전문가의 말을
비전문가인가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지 아닌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전문가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는 것은 좀 올바른 판단이라고 할 수 없겠죠. 배경 그리고 경험, 선행 지식이 확실성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오류를 범할 수 있거든요. 근데 비전문가이면 오류가 더 많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야구 감독이 나와가지고 광고를 하는 겁니다. 야구에 대해서 광고를 하는 게 아니고 아파트에 대해서 광고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아파트나 어떤 자동차가 좋다고 말한다고 하면 그 말을 신뢰하기는 조금 그렇죠. 야구 전문가가 자동차 전문가는 아니고 아파트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여야 할지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지를 판단해야 하는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연예인들 내지는 전문가들이 광고에서 이건 좋다 저건 좋다고 말하는데 그런 것들 잘 판단하셔야죠. 때로는 다른 사람의 말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방금 본 것처럼 신문, 잡지, 교과서 등에서 다양한 주장과 정보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무수히 많은 주장이 걸러지지 않은 채로 무작위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실린 기사이기 때문에 이 기자가 정말 올바로 기사를 정리해서 올린 거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 거죠. 진짜로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독자들 그리고 그것들을 읽는 사람들이 잘 판단하셔야 되는 거죠. 말한 사람이 그 주제에 대해서 신뢰할 만한 주장을 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되고요. 물론 때로는 어떤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 사람이 말이 참일 때도 있습니다. 진짜인데도 안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죠. 반대로 가짜인데 받아들이는 것도 문제이죠. 이와 반대로 믿을 만한 출처가 나온 말이 거짓일 수도 있는 거죠. 출처는 좋은데 그 말이 거짓일 수도 있다. 이렇게 참이 거짓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참이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데도 그것을 판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출처의 신뢰성을 따져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신뢰할 만한 출처에서 나온 말을 우리는 마치 참인 것처럼 취급하지만 그 말이 절대적으로 확실한 것은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과 배경 지식이 중요한 거죠.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지 아닌지를 출발점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배경이나 경험이 선행 지식을 충분히 갖고 있다 해서 그 사람이 틀림없이 올바른 이야기를 하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개인적 경험과 배경 지식이 많아도 어려운 경우에 내지는 난처한 경우에 빠질 수 있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권위. 관련된 분야에서 권위 있는 사람이 주장한 말은 신뢰할 만하죠. 그러죠. 야구 감독이 야구에 대해서 말했을 때는 신뢰할 만합니다. 자동차 엔지니어가 자동차에 대해서 말을 하면 신뢰할 만하죠. 전문가들은 자신이 전문가 역할을 계속하려면 스스로 권위를 지켜야 되는 거죠. 자기 한 말에 책임을 져야 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와 주장이 신뢰할 만한 것이어야 되는 거죠. 전문가를 정확한 사실을 말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전문가들은요. 전문가는인데 늘로 되어 있네요.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전문가는 정확한 사실을 말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전문가를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끝없는 작업입니다. 오타와 실수에 무한 반복하는 자신의 실수를 줄여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만들어 놓고 다시 보면 또 실수가 있습니다. 원래 인간이 그런 거죠. 이제 이런 정보가 있습니다. CNN에서 우리는 한국의 서울을 세계 디지털 중심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이 이런 곳이라는 거죠. 과거의 한국은 그렇지 않은데 지금의 한국은 CNN에서 세계 디지털의 중심이라고 한국을 와서 취재하는 CNN 기자가 있습니다. 이런 게 방송으로 나오는 거죠. 또 방송에서 한국에서는 95% 가정이 광대역 인터넷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지금 핸드폰을 다 사용하죠. 코로나 전국 시대에서 모두가 인터넷 온라인 수업을 하고 인터넷상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만약에 95%라고 그랬는데 한 50%였다. 그러면 이렇게 질병이 돌 때, 코로나가 돌 때 모든 게 이렇게 마비되어 있을 때 공부도 할 수 없게 되는데 지금은 정말 인터넷이 모든 게 깔려 있고 대부분 스마트폰을 갖고 계시고 또 핸드폰뿐만 아니라 컴퓨터를 사용하셔서
정말 놀라운 경험들을, 새로운 경험들을 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이렇게 인터넷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인터넷이 모두가 와이파이랑 다 돼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때 가짜들이, 잘못된 정보들이 내지는 거짓된 주장들이 난무하면 안 되는 거죠. 인터넷 속도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빠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은 IT 강국 코리아가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이런 정보들 속에서는 또 우리나라가 스마트폰이 뭐 삼성이 1위다, 애플이 2위다, 뭐 이렇게 막 나와, 여러 가지 하웨이, LG 막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보들이 2016년도에. 그러면 이럴 때 어떤 것을 받아들여야 될지, 뉴스에서 말하는 거 다 받아들여야 될지, 그렇지 않아야 될지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권위가 있고, 권위 있는 것은 주장자, 전문가가 권위 있는 주장을 하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이유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주장자가 충분한 이유를 제시하면 그 주장의 말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또 배경 혹은 이유를 납득할 수 있게끔 논리적으로 제시해야겠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배경 지식 등을 충분히 갖추어도 상대방을 제대로 납득시키지 못하면 능력이 부족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말을 조리 있게 못하는 경우, 저처럼 말을 조리 있게 잘해야 되는데요. 어쨌든 한국이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모두가 거의 보급되어 있는 95%, 그리고 코로나 전국을 전 세계에서 이끌어가는 나라입니다. 지금의 이런 나라이죠. 그렇지만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였냐면 이런 나라였죠. 전쟁했던 1950년 피난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뭐 허허벌판이죠. 이때는 전쟁이 일어났는데 남침입니까? 북침입니까? 이런 주장을 한다고 합시다. 북한이 전쟁을 일으켰다. 한국에서는요. 북한에서는 한국이 북한을 전쟁을 일으켰다. 어떤 주장이 있는지, 대립된 주장에 대해서 살펴볼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북침입니까? 남침입니까? 물론 저희들은 북침이라고 배웠습니다. 저도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이게 어떤 곳에서는 아니다, 한국이 북한을 먼저 전쟁을 일으켰다, 이런 대립된 주장들, 좀 너무 먼 이야기 같습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이런 전쟁 통해서 미국이 한국을 도왔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 이건 너무 먼 이야기니까 좀 더 가까운 데로 갑시다. 40년 전 5.18은 북한군이 일으켰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군부 독재 내지는 쿠데타로 5.18을 진압했다, 군인들이 선량한 시민들을 한 거다, 아니다, 광주에는 북한군들이 개입되고 간첩들이었다, 이렇게 주장이 대립될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판단하시는 거죠. 저는 이렇게 사실들만 여러 가지 제시했고, 판단은 결국은 개인의 몫인 건데, 그 판단이 선입견에 의한 판단이 아니고 올바른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 옳고 그름은 이제 각자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과거 역사, 한쪽에서는 혁명이라고 말하고 한쪽은 쿠데타라고 말하는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2020년에 도달해서 굉장히 빨리 성장해 있습니다. 많이 성장해 있을 거죠. 정말 허리업 빨리빨리라는 영화 최민식과 나오는 영화 루시라는 영화 있습니다. 렉배송 감독이 만든, 거기서도 그래요. 배우들의 대사가 빨리빨리 해! 빨리빨리! 허리업, 굉장히 빠른 성질 급한 한국 사람들이 6.25와 5.18도 겪고 4.19도 겪었지만 지금은 이런 시대인 거죠. 그렇게 폐허였던 땅에다가 롯데 월드 타워를 만들어내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재건한 나라. 정말 전 세계 어디에도 이렇게 빨리 재건하고 전 세계를 10대 강국까지 들어가고, 지금은 코로나는 거의 세계를 선도한다고 말할 수 있고, 이런 나라를 찾아볼 수 없고 우리가 이런 나라에 태어났다는 걸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주장과 정보가 왜곡됐을 때는 그런 것은 바로 잡아야겠죠. 영상 하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틀어져야 됩니다. 자. 미래를 위해 힘들어도 꾹 참고 스케이트를 탔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스케이트는 그에게 빛나는 금메달을 안겨주었습니다. 시련을 딛고 쇼트트랙에서 스피드 스케이팅으로 종목을 바꿔 출전한 꿈의 무대. 이승훈이란 이름을 세계에 알리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죠. 이승훈이 세계 스피드 스케이팅 역사를 또다시 바꿔 놓았습니다. 5,000m 은메달에 이어 아시아 사상 첫 동양인에게 스피드 스케이팅이란 종목에서 1000m는 체력적 한계로 금메달이 불가능하다는 예측을 깨고 올림픽의 여신은 이승훈 선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동양인 최초로 금메달리스트가 된 겁니다. 정말 간절한 꿈은 이루어지는 걸까요? 올림픽 신기록으로 세계 정상에 우뚝 선 이승훈 선수. 그런데 이 경기에서 이변이 생겼습니다. 당시 강력한 1위 후보였던 네덜란드의 스펜 크라머 선수가 코스를 잘못 들어가는 바람에 실격설이 된 거죠. 4초 이상 앞서 결승전을 통과했지만 결과는 코스 침범으로 실격. 오랜 기간 준비한 결실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죠. 네, 무조건 빨리 뛰는 게 답은 아니죠. 이 주장과 정보를 많이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올바른 정보와 주장들을 잘 판단해서 가져야 되는데 여기서 스벤 크레머 선수가 원래 1위였습니다. 그러나 아웃 코스를 가야 되는데 인 코스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3초, 4초 빨랐습니다. 엄청난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실격되고 2위였던 이승훈 선수가 금메달을 따게 되는 거죠. 물론 그 다음에 2014년 동계올림픽에 와서 스벤 크레머 선수가 1위, 2위도 네덜란드, 3위도 네덜란드였습니다. 그때 이승훈 선수는 5위 했습니다. 2014년에. 2018년 우리 한국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도 물론 네덜란드가 다 금메달을 가져왔고 이승훈 선수는 역시 순위권 안에 3위 안에 못 들어가고 5위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무조건 빨리 뛰는 게 답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타당한 그리고 내지는 잘된 논증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갖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급할수록 돌아가란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지 않고 잘못된 정보나 주장들을 가지고 빨리만 간다. 그러면 이제 많은 오류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류에 대한 편견에 대한 결과는 누가 다 갖게 되냐면 개인이 갖게 되는 거죠. 그 인터넷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속도도 중요하지만 원하는 정보를 얻고자 한다면 조금 느리더라도 신중해야 됩니다. 이 로그인할 때 정확하게 기입해야 되는 거죠. 자기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요. 한 자리라도 틀리면 로그인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오류를 범하면 몇 시간 뒤에 하거나 다시 설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속도라기보다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속도도 잘 유지해야 되고 방향도 중요합니다. 속도와 방향의 조화가 필요한 거죠.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역주행. 이제 이 차가 빠르면 빠를수록 빨리 이제 사고가 나겠죠. 심한 경우에는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역주행 한다 그러면요. 그리고 코스를 잘 타야 되는 거죠. 자기가 가야 될 길로.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인생에는 이게 방향선이 없어요. 코스도 없고요. 스피드 스케이팅처럼 방향선이나 선이 깔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선 없는 인생, 그리고 어떤 정보를 보고 따라가야 될지 어려운 거죠. 인생에는 방향선 같은 것이 그려 있지 않고,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항상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신중해야 되는 거죠. 방향이 없기에 여러 개의 갈림길로 열려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 개로 있다는 거, 아무거나 선택한다는 그런 자유 내지는 여러 가지 갈림길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고민거리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참된 주장 그리고 참된 생각을 따라 움직이는지 아니면 옳은 주장인지 그런 건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방금 전에 이렇게 대립된 주장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주장 간의 대립된 일어나는 상황, 그걸 주장과 배경의 지식의 대립, 또 전문가 간의 대립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장의 대립 양상과 해결책. 두 주장 간의 대립이 일어나는 경우 생각과 의견을 주장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미 집 앞에 1번입니다. 주장이 있습니다. 영미는 집 앞에 주차된 차 아래 고양이가 있다고 한다. 두 번째 주장입니다.
영미, 양미는 집 앞에 주차된 차 아래 고양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 두 주장 간에 고양이가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하면 판단하면 될까요? 가서 살펴보면 됩니다. 눈으로. 이 주장이 맞는가 그런가를 생각하면 관찰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굉장히 쉬운 경우죠. 이런 경우는 관찰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말했을 때 왜 남녀가 있는지 이런 것은 이제 이런 주장에 관해서는 향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플라톤에 대합한 향연이라는 거 심포지엄이라고 하기도 하죠.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에로스,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사랑은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라는 주장이 있는 거죠. 전문가들 간에 대립이 있는 거죠. 여러 신문도 있고 저의 경우는 플라톤의 대화편을 접한 지가 2003년 3월 6일 날 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 책이 절판이 돼가지고 복사를 해서 읽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플라톤의 대화편을 읽었습니다. 그때 보니까 5개의 책이 있죠. 에우디프론, 소크라테스의 변명, 크리톤, 파이돈, 향연. 전이 향연인데 이 책이 이제 2010년에 다시 또 번역돼 나왔어요. 한 권으로, 단권으로. 그래서 제 기억으로 한 6차례, 7차례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6차례, 7차례, 그러니까 6번, 7번 읽은 거죠. 그 기억만 있고 내용은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생각이 나는 것은 사랑에 관한 거, 에로스에 관한 이야기인데 여러 주장이 있는데 흥미로운 게 여기서 나와 있습니다. 인간이 최초에 3종류의 인간이 있었다고 저죠. 남남, 여여, 남녀. 그러니까 남남이 가장 강하겠죠. 둘이 붙어 있었던 겁니다. 동그랗게. 여여가 둘이 붙어 있었고 이제 변종이 있는데 그게 남여가 붙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손이 6개, 4개, 발이 4개 이런 형태로 있다는 거죠. 이런 형태로 이렇게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질 수가 없어요. 굴러다니는 거죠. 굴러다니면서 제우스가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이 더 능력이 출중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올림프 신전에 올라가는 겁니다. 도전하는 거죠. 본인들이 신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제우스가 인간을 만든 걸 후회하고 다 죽일 수는 없고 이 힘을 반쪽으로 나누는 겁니다. 향연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사랑이 뭐냐 그랬더니 인간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반쪽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남남, 여여, 남여가 나눠진 거죠. 이 번짝이 나눠지니까 자기의 반쪽이 어딘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힘도 약해졌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반쪽을 찾기 위해서 갈망하는 거죠. 그리고 이 반쪽을 쪼개내서 머리는 반쪽 쪼개진 부분으로 머리를 이렇게 돌려놨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몸이 찢어진 부분을 보게 만드는 거죠. 몸이 찢어졌으니까 상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기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살갗을 모아서 배꼽에다가 묶어놨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배꼽을 보면서 저의 반쪽을 본다는 거죠. 그리고 생식기는 또 반쪽으로 더 돌려놓고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동성연애 하는 분들, 성소수자라고 말할 수 있는 뭐 게이라고 하거나 레즈비언들은 뭐라고 설명하냐? 남남 여여 반쪽이 잘라진 반쪽을 만나는 거죠. 남자 여자 결혼하는 것도 이렇게 있는데 그 남자 여자는 원래는 변종인데 그 남녀가 이렇게 사랑하는 이유는 뭐냐? 자기의 반쪽인 게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남남은 소멸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여도 소멸되기 시작하고 가장 이렇게 변종이었던 남녀만이 이제 종족 번식을 하는 거죠. 물론 종족 번식하도록 제우스가 허락한 겁니다. 대신 힘을 반쪽으로 나눠놓고요. 이게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남자 여자가 사랑하고 결혼한다는 거죠. 에로스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향연에 나와 있는 이야기. 이것은 어디까지 믿어야 될까요? 이야기는 재밌고 흥미롭지만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판단은 잘 하셔야겠죠. 사실적 대립, 언어적 대립, 해석에 따른 대립. 방금은 이제 해석에 따른 대립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이걸 가치 평가를 하는 겁니다. 뭐 동성애라고 했거나 레즈비언이라고 했거나 게이라고 불렀거나 아니면 남녀 사랑이라고 했거나 가치 평가에 따른 대립이 가장 어려운 판단이 되겠죠. 그럼 사실적 대립도 보겠습니다. 한국 전쟁이 언제 발생했는가? 방금 전쟁. 그리고 누가 한국이 남침인가 북침인가? 교과서에 다 나와 있죠. 그런 거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은 좀 쉬울 수 있겠죠. 사실적 대립에서. 그렇지만 어려움도 있습니다. 대립이 있을 때. 또 지난 지구의 온난화의 원인은 무엇일까? 이 지구의 온난화가 뭘까? 지금 같은 메르스의 원인은 뭘까? 어떤 것이 사실인지 뭐 어렵죠. 쉽기도 하겠지만 최근 증거들은 온실가스가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코로나는 원인이 뭡니까? 아직까지 잘 밝혀지지 않죠. 원인도 그것도 어떻게 하면 박멸할지도 백신 내지는 그거에 대한
약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사실적 대립이 이렇게 있고 언어적 대립입니다. 구체적 사실과 관계없이 단어의 의미와 관련되는 거죠. M의 오류든 M의 귀의 오류든 단어나 문장에 관련된 같은 단어가 다르게 사용돼서 발생하는 대립도 있겠죠. 여러분 혹시 옛 속담, 우리 속담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삼겹살도 맞으면 낫다. 아 죄송합니다. 배진장도 맞으면 낫다죠. 사실은 이 삼겹살도 세 겹은 끊어지지 않는다. 예, 말장난이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는데 삼겹살이 금값입니다. 요즘에 이게 말로 다르게 사용했을 때 언어적 대립이 있을 수 있겠고 중산층이라는 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중산층인지 경계가 모호하죠.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실을 이해하면 언어적 대립이 해소됩니다. 이런 말장난처럼 하면 해소가 되는 거죠. 사실적 대립은 관찰하면 되는 거고요. 해석에 따른 대립은 조금 애매해집니다. 개인의 믿음과 상황이 달라서 같은 사건 행위를 각자의 관점에서 다르게 이해하고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에로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향연에서 여러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 남자와 여자 사랑하는 거, 남남 사랑하는 거, 여여 사랑하는 거 정말 지금도 그런 기발한 발상이 할 수가 없는데 플라톤의 대화편에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그것 또한 또 해석에 따른 대립이 있겠죠. 각자가 사랑에 대해서 다르게 정의하니까요. 그런데 이해관계가 얽혔다. 그럼 사안이 더 복잡해집니다. 내 이익관계가 얽혀있다.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사실적 언어적 대립보다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이해적 자기의 이해관계가 있으면요. 또 하나 다른 배경, 가정에 의해서 상이한 해석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플라톤의 대화편을 전혀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방금 그런 말들에 대해서 뭔 말이요? 그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죠. 읽는 사람 중에서도 그런 해석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게 하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해석이 있네 그래서 또 자기의 이익관계 때문에 그 해석이 맞다라고 또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두 주장의 대립되는 이제 가치평가에 따른 대립을 보겠습니다. 가치평가 가장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한쪽은 좋다, 싫다, 옳다 그러다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보호론자가 자연과 환경보호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하면서 자연과 환경 보호로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하면 개발론자는 그렇지 않고 삶의 평화와 편의를 위해서 이 도모를 위해서 삶의 질이 높아지니까 환경을 개발해야 된다. 아니다.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 어떤 게 맞을지 요즘에 영상들이 많이 있는데 그 영상을 보면 좋겠지만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은 각자가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내 추구하는 가치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 틀다. 그것은 이제 결과를 보면 알겠죠. 이 사람 누구일까요? 자, 국보 천재라고 합니다. 인간 스토리. 좌우명은 하늘을 감동시키자. 청빈 풍요 속에 나태온다. 대전고 3학년 시절 때라요. 누구실까? 이분은 황우석이라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하셨죠. 황우석. 프라이드, 한국의 자존심이고 굉장히 주기세포도 만들고 이제 인간 복제의 꿈을 가졌던 그분 특허까지 됐다고 했는데 이제 이분이 영웅이 됐다가 갑자기 이제 추락하는 거죠. 사기꾼으로요. 근데 영웅으로 했던 곳이 이게 MBC입니다. MBC. 이분을 추락시킨 것도 PD수첩 MBC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 처음에는 이분을 영웅으로 만들었다가 한쪽에서는 똑같은 매체에서 이분을 이제 황우석 신화의 난자 의혹 하면서 이분이 아니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지했던 분들은 아직도 이분이 황우석이 진짜로 믿는 분도 있고 또 반대쪽에서는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그러면 이 MBC라는 방송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전에는 미국에 특허를 냈다고 환호했고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데 정작 본인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했더니 이분이 이렇게 병원에 누워버리셨네요. 그래서 말씀 안 하셔버려요. 그리고 밖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황우석 박사님을 끌어내린 못된 MBC는 즉각 무릎 꿇고 사죄해라 이렇게 나오고 미국 언론 MBC는 즉각 폐국하고 국민들께 사죄해라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어떤 주장과 정보를 잘못 판단하면 누가 맞을까요? 이분들이 맞았을까요? 아니면 MBC가 맞았을까요? 여러분 판단은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때도 촛불을 들으셨네요. 그러면 이제 누가 맞을까 옳을까 이런 것들을 판단해내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주장과 배경 지식이 대립됐을 경우 상대방의 주장을 무조건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것 둘 다 문제인 거죠. 비합리적인 거죠. 배경 지식은 우리의 믿음의 총체에 드립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얻은 사실과 관찰, 지식, 정보 이런 증거에 의한 믿음들이 중요하죠. 일상생활에서. 근데 그게 왜곡될 수도 있는 겁니다. 배경 지식과 대립되는 주장을 면밀히 검토해야 되는 거죠.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요. 가짜를 가지고 마치 아까 아침에 스벤 크레메처럼 코스 이탈을 한 거죠. 근데 계속 열심히 뛰는 겁니다. 그렇지만 실격되는 거죠. 잘못됐을 그렇게 잘못 판단을 하고 들어갔을 때. 물론 옆에서 코치가 있었어요. 그냥 안경 던진 거 보셨잖아요. 코치가 잘 했어야 되는데 번도 잊어버린 겁니다. 그렇지만 좌절하지 않고 또 4년 뒤에 시행착오를 거치고 실패를 성공의 어머니로 삼아서 금메달 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믿음이든 그 믿음에 대한 증거에 비례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갈등은 자신이 가진 믿음을 완강하게 지키려고 하거나 정당화하려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이 갈등은 내가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끝까지 주장하는 경우 그럴 때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는 거죠. 완강하게 정당화하려는 태도에서 비롯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 문제는 이제 방금 황수옥처럼 줄기세포에 대해서는 누가 그걸 판단할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 간의 대립이 일어났을 경우 굉장히 어려운 거죠. 우린 전문가의 주장이 대체로 의존하고 수용합니다. 그리고 줄기세포를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일반인은 만든 걸로 판단해야겠죠. 또 그게 가짜라고 밝혀질 때도 그만한 줄기세포를 연구한 사람이 개입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방송국에서 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고 어쨌든 전문가들의 대립에 대해서는 의심해봐야 됩니다. 이게 대립이 있다고 할 때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해서 비전문가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저희처럼 줄기세포의 연구도 해보지 않는 저희들이 어떻게 그걸 판단하겠어요. 그냥 언론을 내지는 기사를 보고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비전문가는 대립된 상황에서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누구에게 유익하냐? 자기에게 유익해야 되는데 촛불 들고 나가는 분도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게 올바른지 그런지 알 수가 없으니까. 마지막입니다.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온 주장에 대한 판단인 거죠. 개인의 경험적 주장은 개인의 관찰, 기억에 의존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경험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죠. 황우석을 좋아하면 그 사람의 말을 계속 그 황우석 박사님의 말을 계속 거짓이라도 믿는 경우 이것도 문제가 있죠. 싫어하는 경우 그분이 맞는데 아니다고 말하는 경우 그것도 문제가 있죠. 그래서 공정함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잘못된 것, 잘된 것을 지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공정함. 그리고 기대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지각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을 한 번 더 냉정하게 확인하여 지나친 기대에 따른 잘못을 줄여야 하는 거죠. 자, 순간 하나 이 그림을 보고 판단해 봅시다. 자, 하나, 둘, 셋. 이 그림이 무엇일까요? 하나, 둘, 셋. 판단해 보십시오. 할아버지의 쌍둥이 할아버지입니까? 아니, 자세히 면밀히 살펴봤더니 여기는 말을 타고 있는 멕시코인 같습니다. 누워있는 분, 여기는 강물이 이렇게 시냇물이 흐르고요. 노무현 대통령은 모든 강물은 바다를 향해 간다요. 결국은 바다를 향해 간다는데 아주 아름다운 말입니다. 여기 할아버지 어떤 여인이 아이를 안고 있고 아이가 안고 있는 여진이 또 걔가 이렇게 누워 있고 얼핏 봐서는 이게 쌍둥이 할아버지 같은 할아버지 그림 두 개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착시 효과죠. 이 착시 효과를 보이는 것도 이렇게 착시 효과를 내려고 그린 겁니다. 헷갈리도록 할아버지 얼굴처럼. 그러니까 살펴보니까 뭐 이거 할아버지라고 말하는 경우는 면밀히 살펴보면 아니라고 금세 판단되는 거죠. 관찰해서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또 하나 그림을 보겠습니다. 착시 효과. 해골바가지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죠. 음식물들이 쌓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순간 봤을 때는 내 경험과 내 시각이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중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하나 더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미지를요. 자, 이건 할아버지 할머니가 마주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죠. 자세히 살펴보니까 두 분이 기타를 치고 있고 한 분은 머리 위에 뭘 이렇게 얹어 있고 근데 잘못 봤을 때는 얼핏 봤을 때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얼굴을 마주 보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는 그림입니다. 여인이 여기 있고 이렇게 사람은 착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주장이 옳다고 네 주장이 틀리다고 말하는 경우 신중하셔야 되는 거죠. 특별히 가치평가 지금까지 여러분이 배우고 알고 있었던 세계관과 또 윤리관
이런 것들을 절대 신뢰해가지고 나와 다른 세계관, 나와 다른 윤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말과 어떤 주장들을 무조건 틀리다고 말하는 경우, 그런 경우를 좀 제고해봐야 되겠죠. 전문가들 간의 주장도 잘 판단하셔야 되고요. 특별히 우리가 따져야 할 것은 공정함을 들 수 있어요. 공정함. 그리고 기대한다는 거.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요, 기대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화해서 우리의 지각을 영향을 준답니다. 여러분이 기대한 만큼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면 그 좋아하는 대로 그 사람이 오류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착시 내지는 착각, 논리학 용어로는 오류를 범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보신 것처럼, 여기 보신 것처럼 오류를 범할 수 있으니까 신중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는 정보 판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